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에 증시도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닷새째 하락 마감하는 모습인데 계속되는 유가 급등과 긴축 기조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와 유가 상승으로 지난해 국내 생산자 물가 지수가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시장을 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국채 수익률은 어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지수가 1% 가까이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1.1%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장은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계속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기조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시장에 대응할 만한 전략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 2022 다보스 포럼 핵심은 이라는 주제로 지금 열리고 있는 다보스 어젠다에서 어떤 이야기들 관전 포인트로 두면 좋을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저희 리오프닝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백화점, 편의점, 그 다음은 면세점이다라고 하는데 관련된 종목 어떤 기업일지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 도너리 고수익 작전으로 전일장 종목 리뷰 그리고 추가 상승 매력이 남아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합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다보스 어젠다 2022가 개막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대 경제 행사인 다보스 포럼의 동생격인 다보스 어젠다가 개막을 한 건데요. 오미크론 때문에 행사 규모를 축소했다고 합니다. 이번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투자자들이 얻어갈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다보스 포럼 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항상 매년 초 1월 달에 개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해 또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 내에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정치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만한 이슈들을 미리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포럼이다, 회의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요, 일단 코로나 변이 확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 초여름 정도에 실질적인 오프라인 대회가 개막이 되고 그에 앞서서 그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다보스 어젠다를 화상회의를 통해서 2022, 그러니까 진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주요 의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제시하는 방향성. 결국은 이 주요 의제라는 부분은 시장 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테마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테마주의 근간, 당장 오늘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이 되면서 시장 내에 주요 핵심 테마군으로 등장 내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의제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는 건강 문제고요. 하나는 환경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기후 문제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건강 문제는 여러 가지 원격 진료랄지 4차 산업의 혁명이랄지 혁명에 의한 헬스 산업의 발전이랄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이슈 이에 따른 백신의 불평등이 결국은 백신 불평등을 전반적인 어떤 국가 인도적인 차원 쪽에서 해소해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한편 PwC 프라이스워터하우스에서는 2022년 CEO들에게 글로벌 리스크 2022년에 동반될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일까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이버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보건 리스크고요. 세 번째가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네 번째 기후변화, 다섯 번째 지정학적 갈등. 이 다섯 가지 잘 보시면 하나하나씩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리스크, 지금 현재 가상화폐랄지 NFT의 어떤 그 발전 양상, 확산 양상, 이에 대한 해킹 우려가 상당 부분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가뜩이나 오프라인에 대한 트랜잭션, 그 거래 쪽보다는 온라인 거래 쪽에 대한 규모가 점차 확산이 되면서 이 사이버, 저 전자와 관련된 리스크 부분이 앞으로 22년 상당 부분 우리 시장 내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 내에 핵심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결국은 전자금융 보안 관련 업체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가슴속에 좀 담아두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건 리스크죠. 결국 백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오미크론의 확산,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백신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부분 여기에 대해 더해서 4차 산업혁명 이 부분이 결국 지난 CS 2022에서도 드러났듯이 전자와 관련된 건강, 헬스 체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세 번째가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인데요. 이에 대한 화두는 뭐니 해도 통화 긴축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통화 긴축 쪽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의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네 번째가 기후변화입니다. 아직까지 사실상 시장 내에 이렇다 할 크게 어떤 그 위협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좀 넘어서서 조금 그 피부로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기후 변화에 대해서 화산 폭발도 그렇고 쓰나미도 그렇고 지금 북미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폭설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은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다라는 점. 아직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요 정보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 영역군에 있다라는 점. 가장 큰 것 뭐니 해도 탈탄소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탈탄소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짚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려보고요. 다섯 번째 지정학적 갈등.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더 나아가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 바이든이 방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결국은 지정학적인 갈등 부분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큰 그림에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당장 다보스 어젠다와 관련해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ESG 경영 관련해서 이 부분과 상당 부분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교집합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친환경,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투명 경영.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친환경이 상당 부분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도 재정 지출의 확대와 관련해서 그 상당 부분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그린 인프라가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 한국도 역시 그린 뉴딜 결국 그린이라는 부분은 친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친환경은 결국은 탄소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탈탄소 정책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주시면서 그린, 친환경, 탈탄소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두시면서 주요국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재정 지출의 상당 부분이 이 그린 쪽, 친환경 쪽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정부에서 그린 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만큼 또 탈탄소 정책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 포인트는 또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죠. 그린 정책, 친환경 정책, 탈탄소 정책 같은 의미다. 근데 탈탄소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이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탈탄소, 결국은 탄소로부터 벗어나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탄소를 쓰는 화석 연료에서 절대로 우리가 100%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일정 기간은 우리가 그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 하나는 탄소 저감에 대한 기술이고, 또 하나는 에너지원의 대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탈탄소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근데 가장 큰 것, 시장과 가장 밀접한 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동과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결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관심으로 이게 크게 부각이 계속 되어지면서 우리 금융시장 내, 특히나 우리 증권시장 내에 국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자동차 업종을 잘 보시게 되면요, 혁신과 진보가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핵심 어젠다가 되고, 그 친환경 정책에서 가장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고, 이 자동차 산업이 시장에서 어떻게 모멘텀을 받는지, 이런 연결고리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업종 내에서 혁신과 진보의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구동장치, 연료, 편의사양. 구동장치는 과거 엔진 기계장치에서 모터 전자장치로 바뀌었다. 과거 기계장치에서 모터 중심의 전자장치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이 이야기는 기계장치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 전자기기로 자동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연료, 당연히 친환경이죠. 화석을 배제하는 그런 연료가 지금 현재 전기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 또 하나는 이제 편의사양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소위 말하는 모빌리티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이에 대한 관심 영역군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관심. 최근 미국 시장에서 좀 보시게 되면요, 포드 자동차와 테슬라 자동차가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작년 2021년 주가 상승률이 테슬라가 약 50%의 상승률을 보였다라면, 포드 자동차는 $9에 시작해서 $25까지 넘어서는 무려 140%, 140%는요, 우리 흔히 배수로 따지기는 2.5배입니다. 140%, 2.4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면 물론 지난밤 포드의 주가는 약 한 8% 정도 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쪽에 대다수 투자자, 투자 전략가들의 어떤 그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미국 포드 자동차의 혁신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 차별화, 결국은 테슬라가 50% 오를 때 포드 자동차가 150% 오르는 이유, 그 주가 차별화가 가지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자동차 업종 내 변화 트렌드는 역시 화석에서 친환경, 전기 또는 수소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비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그 소비, 특히나 내구 소비재의 중심점에는 자동차와 IT 가전이 있다. 또 하나를 좀 추가해 본다라면요. 과거 기계 장치에서 이제 전자 장비로 바뀌어가는 혁신 전환점에 있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인데 그 부분이 결국은 포드 자동차가 이를 완벽하게 구사해내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어느 쪽에, 어느 섹터에 좀 관전 포인트를 두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자 시장도 대응 작전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닷새째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에서는 통화 긴축 기조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 1월 FOMC 회의에서도 더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때문에 나스닥 지수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작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1월 FOMC가 이제 그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1월 그 25일, 26일 양일간 이제 그 거쳐서 개최가 될 예정에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준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 이미 지난 12월에 이야기가 된 부분이죠. 그 긴축에 대한 가속도, 혹여나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은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혹여나 파월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부분,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변동성의 확대를 자아낼 가능성이 높다.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의 시장은 상당 부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물론 이제 그 지난밤 앞서서 이선영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다소간 고점을 돌파한 이후 다소 좀 하락 반전하면서 좀 완화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지속된다. 오늘 아침 새벽에 발표된 한국 생산자 물가 지표가 있었죠. 이 부분 물론 전월 대비해서는 다소 조금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물론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의 그 마지노선은 1.8%로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8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1.9를 넘어서게 되면 상당 부분 시장 변동성 확대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1.8 아래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위에 계속 걸쳐 있는지 1.8 이상에 걸쳐 있는 한 시장의 변동성 양상은 그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점,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다음 주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10년물 국채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의 다소간의 변동성은 지금 일정 부분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시에 기업 실적의 발표들이 있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 내에서 전망하는 전망치보다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P&G 같은 경우도 생활필수품이죠. 5%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다라는 점. 반면에 유나이티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 하락을 했는데 델타항공도 마찬가지죠. 일단 지금 현재 국제유가의 상승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소간 국제유가 인플레이션 관련 핵심 원자재죠. 국제유가가 85달러 상황인데요. 이게 80달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그 항공사 주가의 어떤 그 약보합권 양상은 다소간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을 근거로 해서 관심 사항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FOMC의 긴축 선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이냐 안 다가올 것이냐 결국 불확실성 양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켜야 봐야만 하는 부분이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느냐의 여부. 결국 현재 진행형은 확실한 것. 유동성 장세는 이제 끝났다. 이제
실적 장세로 진입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과연 유동성 장세가 끝나게 되면서 이게 하드 랜딩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이냐, 아니면 소프트 랜딩으로 정착을 하면서 이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의 여부, 이 부분이 결국은 실적 장세의 시작과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 뭐니 해도 실적 장세의 진입 여부다.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거죠. 안정적인 지속 성장이 가능한 업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계속 지금 시장에서 속된 말로 펌프질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들은 계속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시장 내에 그리고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있고 그린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양상, 친환경에 대한 인프라 확대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내구 소비재 관련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우려감이 큰 부분은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만한 업종은 무엇일까? 최근에 이제 그 은행주들이 그다지 미국에서도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은행 업종이다. 우리나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 업종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야 될 것이다. 결국 정리해보면 내구 소비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대형 경기 민감주, 그 반도체와 자동차, 가전이 포함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해지와 공급망 대란이 점차 해소되면서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업종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유통업종과 소비자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어느 쪽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느냐, 주목하고 있느냐, 결국은 친환경 쪽이다. 친환경 4차 산업, 친환경 인프라. 결국 그 그린 산업과 그다음에 소부장, 그다음에 통신 장비에 대한 관심. 지금 현재 그 친환경 수소 인프라와 관련된 관심 지금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 지역,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지역 방문의 주요 핵심 어젠다 중에 하나가 물론 방산 쪽도 있겠습니다. 방산 협력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수소 경제와 관련된 에너지원에 대한 협력 부분이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관심 가져보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제 그 시작 2월 4일부터 개막 예정에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포츠 축제이기도 하지만 경제, 정책에 관련한 그런 올림픽 내지는 어떤 그 마케팅의 장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소 인프라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시작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다보스 어젠다 2022 친환경에 대한 관심,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 결국은 이 종착역은 자동차 업종이 될 것이고 그 자동차 중에서는 전기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 이와 관련된 어떤 그 부품주, 자동차 완성차주 이런 관심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아닐까 우리 시청자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부터 전망들 아울러서 짚어주신 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리오프닝 업종들 종목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지지난주에는 반드시 오고야만 리오프닝이라는 주제로 유통주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BGF 리테일이 또 어제 7%대 상승 보였고 기관들이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가 항상 한 발 더 앞서가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소감 짚어주시죠. 소감이라기보다도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그리고 무언가 실체가 있는 1위 삽자라는 BGF 리테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역 패스가 이제는 조금 다시 무산됐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매장에서는 방역 패스 적용에 따라서 차라리 그러면 집과 가까운 라스트 마일이 줄어든 편의점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일들이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 두기가 강화되더라도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차트들, 기업들,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적과 매출, 실체 이런 것들이 꼭 확인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관심들을 좀 가져보시면 리오프닝도 그렇고요. 앞으로 작전 리포트에서 다뤄드리는 기업들도 가능하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실체를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리포트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백화점, 편의점, 면세점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가지고 왔던 종목 중 하나이고요. 백화점, 국내 소비, 편의점, 국내 소비, 그리고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진다면 해외여행을 포함한 면세점까지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행, 해외여행, 국내 여행, 그러면 면세점도 준비를 차곡차곡 해 놓을 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1월 19일 삼성증권, 1월 18일 대신증권, 1월 17일 메리츠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작전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업종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말씀을 드렸고요. 카지노보다도 여행 업종이 조금 까다로운데 그 이유는 나라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제한, 격리 이런 기준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여행에 갔다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버리면 그곳에서 치료 또는 귀국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행에 대한 심리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따라서 여행 업종, 업체, 기업들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인력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자동화, 인당 생산 능력들을 좀 향상시켜 놓고 비용을 감축시키고 BBB, 손익분기점을 굉장히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뭔가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 그리고 하늘길이 열리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분명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여행 업종의 투자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출입국 이전, 국내 여행이 더 활발할 것이다. 그러면 유통업종도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의 주가 되는 면세점보다도 국내 소비를 먼저 감안한 전략을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래서 지난해 9월, 10월부터 보복 소비와 관련된 펜트업 수요 등 백화점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편의점, 그리고 오늘은 면세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 여행도 마찬가지고 소비도 마찬가지죠. 국내 소비를 먼저 살펴보셨다면 그 이후에 시작될 해외 소비와 관련된 면세 사업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2분기, 3분기에도 시청자분들께서 별명을 지어주셨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2분기, 3분기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은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면 이란 제목으로 소개를 드렸던 국내 호텔 대표주, 면세 대표주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국내 호텔 대표 그리고 면세점 1등 기업,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죠. 네, 기업은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호텔신라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던 호텔신라입니다. 신라 면세점, 트래블 리테일, 서울, 인천, 김포, 제주, 그리고 해외 면세 사업자라는 점, 그리고 호텔과 레저는 제주, 그리고 서울의 신라 호텔, 그리고 전국 각지의 신라 스테이가 보이시는 곳곳마다 호텔 신라의 사업장이구나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여전히 면세점 매출 비중이 85%를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호텔과 레저 부분에서는 15% 미만의 매출 비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에는 면세점 관련된 매출이 90%를 넘어섰던 것들을 본다면 명실상부한 면세 사업자다. 하지만 글로벌 면세 사업자라는 부분이 경쟁업체와는 좀 차별성이 있다라는 곳에 한 가지 방점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를 말씀을 드릴 때에 강원랜드를 꼽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원랜드의 특이점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면세점을 볼 때 호텔 신라를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경쟁업체와의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해외 공항에도 면세점을 운영 중인 글로벌 사업자다라는 점이 또 다른 차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제 호텔 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뭐 하나? 지금 코로나 비상시국이고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고 호텔 신라의 공매도가 무지막지하게 지금 걸려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보유자분들께서는. 하지만 투자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끝으로 차트도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분기 매출액은 9,890억 원을 좀 넘겨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의 성장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328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그리고 전망치가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은 이 정도의 흑자라고 한다면 컨센서스 추정치 기존보다 약 10% 이상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분기, 1분기부터 빠르게 적자를 지속하고 있던 모습에서 1분기의 흑자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올렸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호텔신라도 컨센서스 영업이익 10% 상회 정도가 나온다면 시장의 색깔이 바뀌면서 기업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기업에 대한 호응도 심리도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 가지 또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익이 추정치를 기존보다 10% 이상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면세점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85% 이상, 가장 코로나19 이전에는 90% 이상에 달했는데 면세점이 BGF 리테일이나 편의점 등등과 함께 더 나빠질 구간이 많지 않다. 카지노도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단축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지껏 없었던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더 내려갈 만한 주가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시장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 후행 PBR을 보았을 때에 이보다 더 내려가는 구간은 기술적 하락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제가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시장 대응에 있어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이 선택이 최악의 선택만은 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호텔신라도 여기서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에 대한 곳에 좀 방점을 찍어본다면 최근 중국 따이공 하는데 중국 도매상 주도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내 면세점에 대해서 다들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철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뉴스 보도로 이어지는 반면 중국 현지를 방불케 하는 현재 장충동 지하 1층 신라 면세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명 SNS를 통해서 이른바 틱토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최근 이 중국 도매상 싸이공 매출 비중이 95%를 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행객 수요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자 결국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는 라방을 통해서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 도매상들이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좀 적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라호텔은 이 면세점은 글로벌 면세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면세업자들보다 바잉 파워가 조금 강한 모습인데요. 대규모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파워력,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 높은 제품군에 있어서 경쟁사 대비 대량으로 물량 확보가 용이하고 경쟁사 대비 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바잉 파워를 좀 가진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것이 또 숫자로,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 면세점의 순 매출 기준 영업이익률이 5.6%, 신세계는 3.4%, 현대는 마이너스 2.2%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도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 글로벌 면세 사업자의 바잉 파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다른 호텔 신라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호텔에 대한 부분입니다. 호텔은 이러한 말씀 드렸습니다. 전 객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객실 점유율은 좀 낮춰져 있다. 하지만 일평균 객실료도 마찬가지로 좀 낮추고 하지만 객실에 들어올 수 있는, 내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객실을 좀 가동을 해보자라는 부분들이 지난해 1분기부터 한 차례 대응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호텔 부분의 적자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었으나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이곳이 회복되었다라는 수치가 하나하나 찍혀 있고 4분기는 최성수기로 분류되고 있는 3분기보다 매출액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면세점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이보다 더 수익성이 악화될 구간들이 있을까라는 곳에 방점을 찍어보면 리오프닝 연초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면세점 그리고 편의점, 백화점 그리고 여행, 카지노 대부분의 업종들을 유통까지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난해 백신 공백기와 턴어라운드로 호텔 신라를 제때 좀 보았다면 이보다 더 악화될 구간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악화될 부분이 적다라는 곳 꼭 기억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리오프닝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호텔 신라에 대해서 작전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호텔 신라가 아니라 호텔 신라였습니다. 허바석 전문위원이 또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제 리오프닝 업종들이 슬슬 이런 하락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만큼 호텔 신라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또 다시 한번 하락장을 보이면서 지수들이 종목들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장 초반에 강했던 정말 양봉을 강하게 그렸던 종목들이 다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제야말로 좀 변동성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정말 이번 장은 어려운 것 같은데 저점을 이제 계속 갱신을 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지수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 구간에 딱 놓여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뭐 전저점 구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역시 2,820포인트 전저점 구간 지지해 주느냐 못하느냐 이 위치에 놓여 있는데 전일 뭐 미증시 역시 이런 구간들을 지금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일단 나스닥이 금리에 좀 가장 민감한 지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주 위주로 이제 봤을 때 전저점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저점 구간 잡아줬던 200일 이평선에서의 반등이 한번 나왔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어저께 이 자리가 또 뭐 장중에 우리나라 이제 장 끝나고 나서는 미선물 좀 반등이 나오는 거 했는데 역시나 장중에 이제 아래로 밀려버렸습니다. 나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이 14,000포인트 정도의 돌파했던 자리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지켜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왔던 추세대 지금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 S&P 500 역시 지금 4,5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추세적인 흐름, 그동안 상승 이어왔던 흐름이 깨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깨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아는 문제인데 추가적으로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열어두시고 계속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현금 확보에 좀 치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지 않고 또 외부에서 현금을 끌어다 놓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상 이야기 계속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하게 되면 시장이 내려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선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015년 12월에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그 시점을 조금 참고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금리 인상 이전에 한번 벌써 우려감으로 한번 빠졌다가 증시가 회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져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찌됐든 금리 인상 유동성을 이제 옥죄기 시작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부터 해서 차례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물론 국제적인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특정 섹터에 있는 그런 원자재들 말고는 대부분 주식시장 붕괴와 함께 하락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 때문에 그런 원자재 가격들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고 원자재 관련 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장기적인 섹터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유동성 때문에 이제 좀 상승을 한 그런 원자재다라고 하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시장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딱히 급등이 나오고 시세가 나와도 이게 예전 같으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거의 12월 하순부터 해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 정도 이제 빠지는 동안에 또 상승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온다라고 저는 이제 항상 믿음을 갖고 이렇게 공략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제 쉽게 생기고 있는 구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도 주가는 또 상승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한번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
자, 일단 뭐 도노리포트에 편입을 시켰던 나라 M&D라고 있어요. 사실 도노리포트에서 이제 편입하고 이날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18일 날 음봉이 떨어졌는데 이날 이제 우리가 저점 매수를 좀 노렸었죠. 그런데 장중에 어저께 장이 워낙 그저께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단기적인 손절가를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한 3% 정도의 이제 손절이 나갔는데 역시나 일단 재료 자체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임박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어저께 이제 장 초반에 시장이 좀 괜찮을 때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지금 시장에서 뭔가 어떤 이슈라든지 재료적인 부분에서 시장의 하락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상장 임박해 있는 이제 27일 날 상장이니까요. 상장이 이제 좀 일정이 임박해 있는 그런 이슈 중에서 이제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라 M&D라든지 이제 뭐 나인테크라든지 요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함께 관련주라고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과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까지도 단기 과열이에요. 그래서 나인테크가 단기적으로 시세를 조금 더 나인테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나라 M&D가 추가적인 시세를 조금 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아직 보시는 것처럼 고점에 이제 이런 저항세, 어제 이제 시세가 한번 나오면서 저항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뚫어낸다라면 시세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오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좀 저항이 굉장히 두터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 나라 M&D 이제 손절을 못하고 뭐 기다리셨던 분들 아니면 뭐 올라온다 생각해서 손절을 안 하셨던 분들이 노란 톡방에서 이제 문의를 주실 때 제가 15,000원 부근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매물대가 이제 두텁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딱 요 15,000원, 한 100원 정도 더 올랐다가 이제 밀렸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잡힌다라고 하면, 제 생각엔 오전에 한 3% 정도, 뭐, 시간 외에서 좀 상승을 했으니까, 그거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가 갭 떠서 좀 밀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급등한 부분에 따른 시가 상승 이후에 음봉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침에 혹시나 공략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추세대 저항을 돌파해서 출발을 한다라면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음봉으로 눌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분할 매수로 저점에서 또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종목들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금 시세 탄력이 좋지만 이렇게 좀 잡주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어찌됐든 중국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썩 내키지는 않지만 재료 자체가 1조 6천억에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실적 때문에 일단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저께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지면서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형성한 저항 자리를 뚫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음봉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한 번 정도 바로 시세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미국장 안 좋았기 때문에 장중에 눌림이 나온다라면 저점 매수로 한 600원대 부근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전기전자 하면 반도체, 저는 반도체에서 딱 한 종목만 보자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프로텍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다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큰 N자 상승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보는 종목인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고 매출과 영업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발표 나온 게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생산성을 한 100배 정도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된 곳이 프로텍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도너리포트에 두세 번 정도 우리가 수익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어저께 이제 거래대금 터지고 정고점 돌파 테스트를 한번 했어요. 아직 돌파를 한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단기적인 저항자리를 돌파한 게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는 최근에 또 계속 좋았던 종목이고 시장이 좋지 않고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께도 상승하고 어저께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렇게 돌파한 저항자리 이제는 지지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장에 개장에 살펴볼 만한 종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